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미디어 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엔 비가 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친 곳도 있고 오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강원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날씨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강원 산지, 강원 남부 동해안 또 경북 산지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랑 이런 산림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없어지고 뭐 피할 건물이 없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큰 눈이 오면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경향신문이요. 지난 2000년에 대형 화재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사천면 주민들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실제로 좀 예방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2000년 4월에 고성 삼척 동해 강릉 이때도 강원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이 뒤에 직후에 바로 40mm 안팎의 비가 내려서 토사가 대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이 지역에 태풍이 불어닥쳤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토사가 다 산사태로 이어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고 3명이 숨졌고요. 또 당시에 동해시 삼화동에서도 주택 225채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2000년 산불로 산림이 불탔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화재 진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후속 대책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게 되죠. 어떤 일정 소화하게 되죠? 네, 문 대통령 방미 일정 오늘부터 1박 3일입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요. 우선 현재 시각으로 11일 오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접견을 하고요. 이어서 미국 현재 시각으로 정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2일 새벽에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겸해서 2시간 정도 업무 오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김정숙 여사는요. 워싱턴 초등학교를 방문한 뒤에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만나서 단독 오찬을 가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다.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이번 회담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초청한 회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대화 물꼬를 터야 할 필요성이 양국 간에도 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서 협의가 중요하다는 그 양국 간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이 개최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회담 핵심은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 그리고 접근 방식에 대한 한미 입장을 확인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빅딜 일괄적으로 좀 타결을 하자 또 북한은 단계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 스몰딜을 주장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걸 꺼낼 거라고 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네, 그러니까 뭐 스몰, 빅 이렇게 규모로만 얘기가 됐는데 질적으로 괜찮은 딜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빅딜에 이르도록 하자 이런 카드를 꺼낼 거라는 관측입니다. 굿 이너프 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좀 추상적인 설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구체적으로 단계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외교 문제라는 게 그렇죠. 엔드 스테이트라는 걸 또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영어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엔드 스테이트가? 최종 상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그래서 이 엔드 스테이트라는 것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한미 양국 정상이 보이고 있다. 두 정상 간에 심도 있게 대화할 걸로 본다는 답변으로 이런 질문에 가름을 했습니다. 약간 부족한 답변인 것 같긴 하네요.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한미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전부터 그랬던 얘기니까. 그렇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정상회담 끝나고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들을 좀 보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촉구를 했고 서울신문은 두 정상 간의 케미가 좋을 때 비핵화 동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를 좀 중점적으로 전한 곳들도 있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오늘자 시시각각에서 김정은의 하노이 이후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뒤에 한미가 대책을 논의했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또 예전에도 나왔던 카드를 끌어모아서 제시를 하면 그게 먹히겠느냐 이런 주장을 좀 관망을 하기도 했고요. 조선일보는 외교관들이 우리가 제재 완화 대행업체 직원이냐 이런 제목의 기사로 외교관들의 후일담을 전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만에 구속됐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승객에게 성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던 택시기사 A씨가 있었는데요. 억울하다면서 DNA 채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승객이 과장 신고한 걸로 드러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10여 년 전에 저질렀던 강간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강간을 한 택시기사인데 이번에 승객이 성추행 사건을 신고를 했더니 본인은 그거 진짜 아니다. 라고 해서 DNA 검사에 자신 있게 응했는데 10년 전 사건이 들통이 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A씨 DNA를 감정하다가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 이렇게 두 건의 주거침입 강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A씨가 범행을 부인을 했는데요. 과거 경찰이 채취했던 피해자들의 DNA 추출 결과를 보니까 DNA 표지라고 하잖아요. 몇 개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1개 항목이 검출돼야 되는데 일부만 확인이 됐다. 그리고 피해자들 몸에 에서 본인 DNA는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좀 부족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당시에는 좀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과수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최신 기술로 DNA 감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A씨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A씨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됐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해자들이 다시 진술하거나 법정에 설 필요도 없게 됐다고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못한 부분만 지적을 하는데 오늘은 좀 칭찬을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수사의 쾌거다 이렇게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DNA 분석을 활용한 과학수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경찰 수사과장으로 일하면서 강력 사건을 담당했던 분, 지금은 이제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신데 김복준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건도 있군요. 근데 앞서 저희 맞습니다. 노지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10년도 넘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하고 2007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특수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15년인데 법이 성폭력 특례법이 바뀌면서 DNA 유전자 같은 그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은 10년을 연장해 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는 거고요. DNA 정보가 있을 경우에 DNA 유전자 등 과학 증거가 있을 때. 그게 확보됐을 때는 이제 10년을 연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 강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0년이 연장되니까 20년이 되고요. 특수강간인 경우에는 15년에서 10년이 연장되니까 25년이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DNA 정보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결정적인 이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이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게 과거의 기술에서는 DNA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고 특히 이제 피해자의 몸을 찢도록 이 가해자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몸을 씻어내서 DNA 정보를 다 없앴다라고 이제 이 가해자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범행 이후에 이제 피해자를 씻도록 했기 때문에 절대 본인의 DNA가 도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를 삼았던 건데요. 예. 예, 소변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이 경찰 같은 경우는 DNA를 확보하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미량이라도. 예. 그래서 소변 검사했던 어떤 그런 게 또 샘플링 된 것 같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범행 현장에서 여성의 속옷 같은 데 묻어 있는 그 DNA를 채취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적은 양이어도 지금 기술로는 아주 미량이라도 추출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결정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DNA 정보는 어디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군데예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관 조치하고 있고요. 국과수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도 그 DNA를 이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내는 보관 장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생긴 게 언제입니까? 이 유전자 보존을 하는 제도가 생긴 게요. 2010년도에 유전자 은행을 만들게 됐죠. 예. 이거 그전 90년대부터 강력 사건 나기 시작하고 하자고 해서 계속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한 게 한 2005년경부터 될 거고요. 예. 결국 2010년도에 이제 그 유전자 은행을 만드는 게 통과가 된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발생 시점이 2004년하고 2007년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되어 있었을까요? 유전자 은행은 2010년에 생겼는데. 이제 그거는 유전자 은행이 생기기 이전에 이제 그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DNA를 도출하면 그걸 국과수에 의뢰해가지고 그걸 지표화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로. 예. 가지고 있다가 2010년도에 유전자 은행이 생기면서 이제는 특정한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보관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걸 유전자 은행에 넘기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거, 2010년 이전에 일어났던 거를 보관하고 있던 거를 2010년도에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그거하고 대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얘기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말이죠. 물론 이제 강간 사건 같은 흉악 범죄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정말 불운해서 이런 사건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범죄 증거가 되는 DNA를 보존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하에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아니면 경찰하고 협조가 되는 병원에 가가지고 각종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곧바로. 곧바로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해자분들이 대다수가 불쾌한 기분 때문에 바로 집에 들어가고 씻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성폭력 피해, 강제추행 피해가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이 병원 의료기관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DNA 범죄 수사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게 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가해자를 잡아서 법적인 처벌을 하게 해야만 사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랄까요? 이것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리는 일들이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브리핑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밤사이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할 거냐 이걸 두고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좀 났습니까?
네,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났습니다.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까지 운영됐던 공동교섭단체가 있잖아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 그렇습니다. 복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20석에서 한 석이 모자라서 안 됐다가 다시 이번 선거로 20석이 됐는데 복원하기는 어렵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화당이 어제 오후 8시 30분쯤부터 1시간 반 정도 의원총회를 진행을 하고 나서 최경원 원내대변인이 밤 10시쯤에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문제는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딱 20석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평화당이 14석을 갖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동참을 하지 않으면 구성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이? 네, 아무래도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위기를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있잖아요. 이쪽이랑 오히려 힘을 합치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계산을.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 출신의 호남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보자 이런 속내가 좀 있다는 분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출신 의원들과 합해서 제3지대를 만들자. 또 여기에 무소속으로 있는 일부 의원들까지 더하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문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반대했다고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엊그제 저희 방송에서 손학규 대표한테 당을 뭐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이런 속내가 있으셨군요, 이분이. 다시 한번 나오시게 되면은 확실히 또 여쭤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나오실 테니까 제가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 얘기들 나오는데 선거제 개혁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죠.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선거제 개혁 법안이 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랑 묶여 있는데 이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소권 줄 거냐 말 거냐 의견을 못 모으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뒷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하고 단일안을 만들었던 여야 4당이 다음 주 초까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러면서 협조를 구했는데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합의부터 해라. 논의가 아니라 결정할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우리가 선거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적반하장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많이 알려지면서 좀 공분을 산 사건이 성폭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랬군요. 지난 8일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9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소식이 알려졌고요. 또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의혹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대표 박소연 씨는 악성 댓글을 단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용자 120명을 모욕죄 혐의로 지난 4일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박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추가 고소를 한 거거든요. 현재까지 네티즌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이 4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보도한 사건인데 그 제보자들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소연 씨가 과거에도 이렇게 네티즌들을 고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처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통 월요병이라는 얘기 하는데 이것과 연관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네, 대부분 주말 보내면서 월요병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목요병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월요병보다는 목요병이다? 네. 예.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 마음 날씨 플랫폼이랑 네. 안녕지수 테스트에 이렇게 참여한 104만 명의 정보를 분석을 했는데요. 104만 명이면 샘플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네. 안녕지수라는 게 낮을수록 행복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측정한 요일별 안녕지수에서 목요일이 5.21로 월요일과 일요일보다 더 낮았다는 거고요. 또 안녕지수의 반대지수인 스트레스지수도 목요일이 월요일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행복감은 덜 느끼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월요병은 실제로는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아.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예.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출근을 앞두고 우울하고 지루한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증폭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을 짧게 꽃길 데이트 시급 1만 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즘에 꽃길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예. 벚꽃도 많이 펴 있는데 벚꽃 알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뭐 아니면 애인처럼 대행을 하는 알바를 시급 10,000원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구인 광고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아, 왜요? 데이트만 하자 이렇게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스킨십을 좀 요구를 한다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